자,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경제사 전공하는 배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1930년대 조선공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태평양 전쟁기에 접어들어서 식민지 조선산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조선산업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호황을 가져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사실은 맹목적인 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맹목적 증산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행기와 선박을 만드는 데에 모든 자재를 집중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는 말 그대로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미국과의 어떤 태평양 전투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것입니다만은 선박은 그러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물자를 보급한다든가 군함도 있습니다만은 물자를 보급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그 해상 수송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을 자세히 보시면 일본 자체가 섬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수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함정을 건조하는 것들도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선박들의 공급도 대단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전시계획조선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기간에 선박을 최대한으로 건조하기 위해서 일단은 표준선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표준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선박인 거죠. 그 대신에 간단한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은 운행하는 데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집어넣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안전성을 포기하고 빠르게 건조하는 것들을 택한 그러한 선박인 거고요. 그리고 자재도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표준선을 일본의 주요 조선소들에 할당을 해서 1년에 몇 척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할당을 해서 똑같은 선박을 계속 만들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전시계획조선입니다. 일본의 유수한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카와사키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유수한 조선소들이 다 이 전시계획조선에 참여를 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산업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것들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대규모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징용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대규모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나중에는 죄수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그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전시계획조선을 담당한 조선산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식민지 조선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면 조선중공업 주식회사가 이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하는 조선소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 본국의 직접 통제를 받는 그러한 핵심 군수공장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약 2,000톤급 정도 되는 화물선, 전시표준선을 반복적으로 건조하는 그러한 임무를 할당받습니다. 이것은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중일전쟁의 장기화를 통해서 물자 부족을 통해서 결국은 선박 건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경영난에 빠졌던 그런 측면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 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박을 건조하고 물자를 보급받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걸 통해서 활발하게 건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해방이 될 때까지는 2,000톤급 화물선 5척을 포함해서 총 11척의 대형 선박들을 건조해내는 성과들을 갖게 됩니다. 조선중공업 외에 이런 일본의 직접 통제 하에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한 회사로 우리나라에 한 개 회사가 더 있었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종합기계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 여러 가지 광산용 기계라든가 이러한 기계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 회사가 태평양 전쟁기에 오면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로 변신해가지고 잠수정을 건조합니다. 물론 요새 같은 어떤 그 대형 전투용 잠수함은 아니고 연락용 소규모 잠수정을 건조를 했습니다만은 해방될 때까지 몇 척을 건조했고 몇 척은 건조 중에서 해방되는, 건조되다가 만 상태로 있는 잠수정의 모습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전시계획조선은 크게 보면 이렇게 화물선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큰 배들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조그만한 배, 그러니까 주로 목선인데요. 목재를 이용해서 500톤급 이하의 소형선을 만드는 별도의 전시계획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갑조선, 그 다음에 후자를 을조선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만은, 이 목선을 만드는 을조선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모든 그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동원된 다음에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어쨌든 물자 수송이 이루어져야 되고 연안 수송도 필요하고 하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소형 선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조선중공업이나 이런 대형선을 만드는 갑조선은 일본 본국에서 직접 관할을 했는데, 이 목선 부분은 조선총독부가 위임을 받아서 관할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걸 위해서 기존의 중소조선소들을 통폐합하는 정책과 그 다음에 이 을조선만을 위해서 새롭게 조선소를 하나 짓습니다. 이게 조선조선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방향으로 해서 목조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자본가도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친일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백락승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시대 기업가고 해방 이후에 태창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벌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회자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강원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소를 경영하면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는 약 한 450척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부 만들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해방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강의를 정리를 하면 1930년대에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정하게 위기를 맞았으나 태평양전쟁은 식민지 조선산업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됐다. 그 기회는 전시계획조선에 있었고, 그걸 통해서 활발한 선박건조, 일본 제국의 지원 아래 선박건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이 철수하고 결국 조선에는 조선소의 시설과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들만이 남는 상황에서 재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